9번째 강의. 코로나19 시대의 언어 풍경. 정치와 권력이 드러나는 언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새롭게 생겨나 사용되고 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 비말, 코호트 격리, 음압 병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웨비나. 감염병과 함께 우리에게 쏟아진 어렵고 이상한 말들. 그 말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의 언어 풍경은 언어와 이데올로기, 언어와 권력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비일상의 일상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요즘이다. 일상적이었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었고 특별했던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가 아닐까 한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마스크가 이제는 가장 일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마스크를 쓰는 곳과 쓰지 않는 곳이 너무나 명백하게 갈리는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몹시 낯설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만나고 낯선 사람과 악수를 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이던 대규모 공연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만나면 그립고 아련해진다. 아주 일상적이던 것이 아주 비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면서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다시 모여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아주 낯설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은 비일상적이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만들었고 언어가 지닌 권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또 언어가 얼마나 정치적인 도구일 수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언어가 가진 정치적인 힘도 느끼게 해주었다. 또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언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권력 관계와 소외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두 가지 언어 풍경을 통해 언어와 이데올로기, 언어와 권력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첫 번째 풍경. 감염병의 이름이 얽힌 치열했지만 허무한 줄다리기. 언어가 얼마나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감염병의 이름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 이름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줄다리기는 비록 길지도 않았고 한쪽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지만 그 이면에 숨은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이 얼마나 정치적인 틀짜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 우리 언론에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이었다. 이때는 감염병의 정체가 알려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서 원인 불명 폐렴 혹은 중국 우한서 원인 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만 보도되었다. 그러다가 관련 보도가 많아지고 병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발생 지역의 이름이 병의 이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국 폐렴 혹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감염병 초기 언론은 중국 폐렴보다는 지역이 특정된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감염병 관련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한 2020년 1월 초부터 언론을 통해 퍼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1월 말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감염병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1월 27일 청와대가 감염병의 이름을 신종 코로나로 불러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WHO의 권고안에 맞게 병의 이름에 지역 이름을 넣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줄여서 신종 코로나라고 불러달라는 것이었다. 근거는 2015년 WHO가 마련한 새로운 병에 대한 장명 지침이었다. 2015년 WHO는 새로운 병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 병명에 포함될 수 있는 표현과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표현을 나누어 정리한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운 병의 이름을 만들 때는 병에 대한 설명 용어, 원인균 관련 용어, 첫 발생 연도, 이미 식별 기호 등은 포함할 수 있지만 도시, 국가, 지역, 대륙 등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이나 음식, 문화, 인구, 산업, 직업의 명칭과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과 같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표현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담았다. WHO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생각의 진보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병의 이름에 포함됨으로써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부정적 인식이 부당하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치의 방점은 병의 이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에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언론은 청와대의 요청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단체 그리고 제1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청와대의 요청이 중국의 눈치 보기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이러한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2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의 회의에서는 감염병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WHO의 결정을 받아들이되 소통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감염병의 이름은 코로나19라는 명칭으로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이렇게 감염병을 부르는 말은 원인 불명의 폐렴에서 우한 폐렴을 거쳐 신종 코로나로 불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로 정착된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이렇게만 보아서는 명칭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너무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정리되어 가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단체 그리고 제1야당의 감염병 이름에 대한 태도였다. 이들은 청와대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는 물론 심지어 WHO의 공식 결정으로 감염병의 이름이 정해진 이후에도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이때부터 감염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진영 논리로 자리 잡게 된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우한이라는 지명을 고집한 이유는 명칭을 통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가 감염병 초기에 중국 눈치를 보느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있어서 병의 명칭에 우한이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결과였다. 우한이라는 명칭을 통해 정치적 틀 짜기를 시도한 것이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틀 짜기에 맞서기 위해 WHO의 권고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병의 이름에서
지명인 우한을 빼는 것이 맞다며 언론을 설득했다. 이름을 두고 벌인 줄다리기가 얼마나 첨예한 것이었는지는 2월 초부터 있었던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의 대립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2월 초 여야는 4월 총선과 감염병 관련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개원과 감염병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 하지만 특위의 구성은 우한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그 명칭을 넣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게 된다. 특위의 구성에 대한 합의는 임시국회가 열린 2월 17일 이후에도 명칭의 문제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결국 2월 30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라는 명칭에 여야가 합의하며 일단락된다. 그리고 2월 26일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이후 37일 만에 겨우 특위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짚어야 할 두 가지.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감염병의 이름에 우한을 넣어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WHO가 2015년에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혹은 그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다. 우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는 지명이 들어가는데 왜 우한 폐렴은 안 되냐는 것이다. 메르스 외에도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도 모두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 명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명칭들은 모두 지침이 만들어진 2015년 이전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한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역명이 들어간 병의 이름이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들은 WHO가 병 이름에 지명을 쓰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단지 우한을 감염병의 이름에 꼭 넣어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우한이라는 지명을 빼자는 정부의 입장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전적으로 정치적 틀짜기의 의도가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게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나 이성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할 것은 청와대나 정부가 WHO의 지침에 주목한 이유가 전적으로 감염병의 올바른 명명법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WHO의 공식 명칭이 결정되기 이전 시점에 청와대가 먼저 언론에 WHO의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감염병의 명칭 변경을 요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례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명칭을 통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없었더라도 과연 WHO의 권고안을 기초로 감염병의 명칭에 주목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청와대가 언론에 WHO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라고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시점을 확인해 보면 더욱 짙어진다. 명칭 변경 요청의 시점이 감염병의 이름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정치적 의도야 어떻든 WHO의 지침은 이름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지역 등에 부적절하게 낙인을 찍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즉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지침임에는 분명하다. 명칭이 주는 틀짜기의 효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처럼 사태를 바라보는 틀을 짜는 일이다. 이름을 지으면 짧은 한마디로 복잡한 사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가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큰 틀을 정해버리는 효과를 갖게 된다. 명칭 짓기는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틀을 짜는가에 따라 매우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 그래서 명칭을 두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늘 치열하고 민감하며 어떤 명칭으로 사태를 기술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관점을 드러내게 한다. 이것이 표현에 목숨을 거는 이유, 아니 표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고 감염병의 이름을 두고 벌였던 언어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버린 감염병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목숨보다 중요한 듯 벌어졌던 언어의 줄다리기. 하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서 이제는 흔적도 없어져 버린 언어의 줄다리기. 이러니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풍경, 비말과 침방울이 던지는 질문. 2015년 처음 비말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2015년 여름에도 우리는 감염병과의 싸움을 했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로 더 널리 알려진 감염병의 유행이 그때도 우리의 일상을 흔들었었다. 이때 보도에서 가장 귀에 설었던 단어가 비말이었다. 비말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너무나 낯설어서 사전을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다. 사전에는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고 되어 있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자주 등장하는 감염이라는 단어와 붙여서 비말 감염을 검색해 보았다. 의학 용어라고 되어 있었고 환자의 기침과 더불어 퍼지는 병균으로 감염되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도대체 비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다.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의학 관련 문서를 비롯해 다양한 문서들을 검색해 보았다. 열심히 찾아보니 비말은 다름 아닌 침방울이었다. 침방울이라고 했다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언론 보도는 계속 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다행히 메르스는 상대적으로 금방 끝났고 비말이라는 단어는 그 후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9년 말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19의 출현과 함께 비말이라는 단어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었고 재난 상황이 되자 재난 보도가 이어졌다. 정부와 언론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다양한 지침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과 캠페인을 벌였다. 그런데 비말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단어인 것처럼 혹은 알았어야 하는 단어인 것처럼 재난 보도에 여과 없이 사용되었고 홍보물과 캠페인에도 등장했다. 우리가 왜 비말이라는 단어를 학습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이 침방울은 비말이 되어갔다. 비말은 침방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비말의 범람 속에서 침방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2020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국립국어원의 새말 모임에서는 재난 보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모임을 통해 지적된 어려운 말은 비말을 비롯하여 코호트 격리, 진단 키트, 의사 환자, 드라이브 스루 등이었다.
당시 언론에 자주 사용되고 있던 말이었다. 새말 모임의 결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재난보도에서 비말은 침방울로,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진단키트는 진단도구 혹은 진단꾸러미로,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드라이브 스루는 승차 진료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사는 비말 대신 침방울을 쓰자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미 익숙해진 비말을 버리지는 않았다. 기자들에게도 처음에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비말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되었고, 이렇게 익힌 비말은 기자들의 말과 글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기자들에게 비말은 익숙한 말이 되어갔다. 그리고 비말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은 어느새 잊힌 과거가 되어버린 듯 기사에는 비말이 범람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비말 대신 침방울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필자도 힘을 보탰다. 그즈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언어와 관련된 꼭지를 진행하게 된 필자는 방송에서 비말을 침방울로 바꾸어 말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2020년 6월 5일 YTN 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같은 날 방송된 MBC의 탐나는 TV의 한 꼭지인 우리말 새로 고침을 통해 비말이 왜 침방울이 되어야 하는지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비말은 침방울이 되어가는 듯했다. 실제로 언론의 보도에도 침방울이 자주 등장하였고, 그 즈음 정부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보면 비말보다는 침방울을 쓰려는 노력이 보이는 듯했다. 그런데 마스크의 이름이 문제였다. 정부가 2020년 6월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발표를 맡은 주무부처의 장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라는 표현 대신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 즈음 언론에서는 비말을 침방울로 바꾸어 부르자는 목소리가 수용되어 비말 대신 침방울을 사용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로 바꾸어 보도하고 있었다. 그런 흐름과는 반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브리핑 자리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용어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를 듣고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이틀 후인 2020년 6월 18일 공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비말이라는 말 대신 침방울이라는 말을 써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표현을 버리지 않았고,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로 바꾸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비말은 침방울이 되어야 하는가? 비말이라는 일상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을 재난보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재난보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망각한 태도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재난 상황을 알리는데 그 내용을 전하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코로나19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이지 비말이 침방울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단어의 학습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침방울이라는 쉬운 표현을 두고 비말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표현을 익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면 더욱 침방울을 버리고 비말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시민들에게 알리는 표현을 고를 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재난보도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접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시민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재난 관련 보도나 홍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나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하고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말이 알아듣기 어려워 정보에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 재난을 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언어가 주는 권력, 누구의 언어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문 용어와 새말을 만났다. 앞에서 살펴본 비말은 물론 코호트 격리, 음압 병실, 에크모 치료,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 핵, 에어로졸, 기저질환, 확진자, 에피데믹, 팬데믹, 엔데믹, 인포데믹,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N차 감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감염병 초기 방송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위와 같은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을 쏟아냈다. 이 단어들을 들으며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감염병을 더욱 공포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감염병 초기 방송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낯선 단어들을 쏟아냈다. 낯선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 말을 들으며 소외감을 느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만약 일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코호트 격리보다는 동일 집단 격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코호트라는 말이 로마 시대의 군부대 단위의 이름이었고 통계학에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음압 병실도 마찬가지다. 음압이란 마이너스 압력을 의미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 병실 내부의 압력을 병실 외부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병실을 말한다. 이와 정반대로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병실인 양압 병실도 있다. 그런데 양압 병실은 양압 병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균실이라고 부른다. 양압 병실로 부르는 것보다 무균실로 부르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훨씬 이해가 쉽다. 음압 병실이라는 이름은 병실을 만든 원리에 주목하여 지은 이름인 반면에 무균실이라는 이름은 병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지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압 병실도 무균실처럼 병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감염병 격리 병실 혹은 감염 차단 병실 등과 같이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병실을 만든 원리보다는 병실의 기능이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 이름을 붙인 사람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균실은 친절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음압 병실은 불친절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를 위한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답하면서 지어진 이름인가 아닌가가 이름에 드러난다. 에피데믹이나 팬데믹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설명을 학습하여 그대로 받아 적는 기자들의 태도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에피데믹이란 유행이고 팬데믹은 대유행을 의미한다. 왜 우리가 재난 보도를 통해 에피데믹과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학습해야 할까? 학습이 필요하다면 기자들이 학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사를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언어를 통해 벽을 만들고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돌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쉬운 언어로 소통하여 언어의 벽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어가 권력이 되는 일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언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처하고 언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하기 어렵다.